예,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난 9일 서울 간수동에서 7분이 숨지고 11분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화재 역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참사였는데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종로여관 화재 사건 등은 모두 예견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정부 혹은 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물이 고시원이 아니라 기타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 스프링클러 의무 장착 건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이 쪽방촌과 고시원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이 건물은 제외됐었습니다. 예.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장관님, 일반적으로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 업소 등은 언제나 이런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화재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이 화재 안전 점검에서 빠졌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그냥 아마 저 소방의 정기 점검은 한번 해본 것 같고요. 예. 그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월달에.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매년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발표하지만 이런 대책은 사후 약방문과 같은 땜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2월에서 4월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예, 보통 2월부터 2달 동안 정도 하고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물이 한 100만 동 정도 되기 때문에 대상 건물이나 시설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검문망을 짜듯이 계속 여러 가지 그 점검 결과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인프라를 할까 이걸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런 예. 식으로 그냥 각자 또 각자 자기의 원함에 설치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아니면 난 못하겠다고 나잡아지고 예. 하는 이런 풍토를 한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동시에 재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 차단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안전대진단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면 장관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앞서 원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수시로 조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 사항 아닙니까? 예,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국가안전대진단의 가장 큰 역할은 새롭게 기존 제도나 법 테두리에 벗어난 사각지대 시설물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부가 스스로 이를 개선해야 하는 작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기들 생활 주변에 있어서의 안전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범국민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시원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의 화재 위험은 항상 존재하였고 특히 고시원과 같은 건물의 용도 변경을 통한 불법 이용 사례는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쭉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방치한 것은 담당 지자체나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시원이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달리 이렇게 관리되는 유형이 없습니다. 이른바 세무서에다가 그냥 영업 신고만 하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좀 허점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한 4, 5천 개 되는 이 고시원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 점검과 더불어 소방청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 또 조금 더 정밀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안전점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본 의원이 사실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점검 작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안전 대진단 구조로는 또다시 이런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하여 정부가 뒤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대상물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요. 그리고 각 시설물 혹은 건물에 대해서 점검의 이력이 쭉 관리됨으로써 어떤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는 실명으로 기록된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풍토 이런 걸 통해서 결코 누구도 이렇게 소위 형식적 허위 점검 이런 것들을 자꾸 걷어내므로써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허점들을 자꾸 메꿔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 현재 많은 허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안전만큼은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법원에서 일제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노 다로 외무상이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로서는 판결 직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리해서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안을 과잉 대응하지 말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또 외교부 담화 대변인 담화 또 총리 대변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놓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소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이유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나가든 그렇지 않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그 불응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부로서는 그 우리의 그 대법원의 그 최종적인 판결의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민관 합동으로 그 재반 요소를 고려를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가운데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이 최대 또 조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 관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예. 일본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해 WTO의 제소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두고 판결에 대한 보복 내지는 학전 의도란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은 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만 네, 예. 이 WTO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그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WTO 제소 가기 전에 양자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전달이 되었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그 뭐 여러 가지 무역 환란에 대해 있어서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그 선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WTO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14,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17, 18 에펙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시죠 지금? 예, 두 정상 다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추진 중이십니까 지금?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일정이 잡힌 건 없습니다. 정상회담 이루어질 거로 봅니까 지금?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자 회의를 참석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양자 회의도 하십니다만 제반 사항을 고려를 해서 선택적으로 몇 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제약이 돼 있어서요. 지금으로서는 아베 총리와의 별도의 양자 면담은 지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자 회의 계기에 여러 가지 또 간단히 조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경색된 한일 관계의 개선에 외교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그 한일 간의 그 과거사, 특히 최근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일본의 그 강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로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면서 그 문화적 또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국 관계 관리에 있어서 외교부가 관계부처 또 총리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는데 최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네. 예, 청장 공무원 보수 규정 대통령에서는 봉급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급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평균 기본급이 공안 업무 종사 공무원 일명 공안직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범죄, 화재 현장 등에서 대표적인 공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공안직보다 봉급이 낮아 현장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현장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저하시켜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기재부나 인사처에 인상 요구를 해왔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직보다 경찰 소방직의 기본급이 낮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 소방은 가장 기본적인 공안직이었습니다. 그런데 69년도에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보수가 분리되어 왔는데 그때부터 각 직군별로 별도로 보수가 이렇게 이 인상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경찰 소방은 보수가 제대로 인상되지 아니하고 경찰 소방이 공안직에서 뛰어나오고 좀 이 별도의 남은 공안직군들은 또 공안직군으로서 우대가 받는 네.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장님,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은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하고 있다는 하는데 해외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경찰 소방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가장 직무의 위험성, 책임성, 곤란성이 높은 직군으로 돼 있어서 일반직 대비해서 통상 20%에서 30% 사이 봉급에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처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 체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 소방 공무원 봉급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질의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경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십니까? 예. 예. 장관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가시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7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미국, 북한 등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해야 될 자료들은 그 미국 또 북한 측에도 지금 관련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양측에 지금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협의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착공식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철도 공동조사의 경우에 우선 경의선을 먼저 하고 동해선을 해야 되는데 양측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지금 합의된 딱 그 시기에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합의된 일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의선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미국 측에서는 이제 관련 여러 가지 지금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진전을 선순환 구도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에 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와 그런 관련 사항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뭐 중간 선거 결과 상황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까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23일 한 언론은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 우선 북측 현지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처럼 본격적인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기에 제재와 무관하다며 제재와 관련 사항은 유엔과 협의에 공식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통일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미국 측이 대북 제재 위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판단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남북 관계와 그 비핵화의 어떤 선순환 구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양측이 좀 더 협의할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난 3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때 장관님 만남을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남 전후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지역 현지 공동조사 등 남북 사업에 대해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비건 특별대표와 저희 한국 측 입장을 설명을 했고 또 미국 측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뭐였습니까? 예, 일단 뭐 미국 측으로서도 그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호 협조해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그런 입장이었고요.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워킹 그룹을 한미 간에 구성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장관님 남북 철도 연결 외에 구체적인 다른 대북 제재 논의도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 뭐 전반적인 그 자리에서 시간상 뭐 다 하나하나 다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워킹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사항, 또 북미 대화, 또 비핵화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놓고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존한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30일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 노력과 대북 제재 이행, 남북 간 협력에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네.
워킹 그룹 설치는 우리 측이 제안한 것입니까? 미국 측이 제안한 것입니까? 예,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그 폼페오 장관이 방한을 해서 그 회담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서 이 나온 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합의하기까지는 그 여러 번의 그런 서로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논의가 있었고 미건 특별대표 지난번에 왔을 때 그 합의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 측이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그 발표 내용도 조율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측에서 했다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축은 어디입니까? 그 우리 외교안보 부서는 뭐 그 안보 상임위를 통해서 또 실무조정위를 통해서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디서 이것을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 없이 그냥 우리 한국 측에서 먼저 그런 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겠습니다. 네, 설치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지난 30일 미 국무부는 워킹 그룹의 목표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남북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님, 워킹 그룹의 역할이나 운영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한미 사이에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협의를 보다 정례화, 체계화한다는 뜻에서 만든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물론 남북 사이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대북 제재 틀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의가 있겠지만 그 밖에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한미 간 공조도 긴밀히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조율이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외교부의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규열 의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